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브리핑입니다. 미국 5월 비농업 고용 27만 2천 명 증가, 예상치 대폭 상회.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7일 지난 5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이 27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9만 명 증가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입니다. 4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는 기존의 17만 5천 명 증가에서 1만 명 하향 조정된 16만 5천 명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지난 3월 수치는 기존에 발표됐던 31만 5천 명에서 31만 명으로 5천 명 하향됐습니다. 유로존 1분기 GDP 0.3% 성장, 침체 우려 완화. 유로존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를 나타냈습니다. 유로존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GDP 수치가 부진하게 나왔으나 올해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서서 기술적 경기 침체 우려와 스태그네이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7일에 유로존의 계절 조정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전 분기 대비 0.3%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 대선 직전 지정학적 위험 최고 해지 수단은 원유. 현지 시간 7일 외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날 배포한 투자 노트에서 최근 원유 가격이 하락한 이후 원유는 미국 대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과거 몇 차례의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서 유가가 치솟은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 대선도 지정학적 위험 측면에서 이 원유 가격의 상승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 한때 6만 9천 달러 아래로 미 고용시장 과열. 7만 1,000달러 선을 웃돌던 비트코인이 미국 고용시장 지표 영향으로 한때 6만 9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7시 5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05% 하락한 69,403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같은 하락은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미국의 노동시장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지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 모두 1%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전 거래일 우리 증시와는 조금 다른 방향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 탄탄한 고용 지표 여파 때문에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 산업 지수는 0.22%, 나스닥 종합 지수는 0.23%, S&P 500 지수는 0.11% 하락하면서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불을 켜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더불어서 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기대했던 투자 심리가 이 견조한 비농업 고용 지표에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말 동안 있었던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노동시장의 과열이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5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 대비 27만 2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9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의료, 정부, 여가 및 접객 업종이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실업률은 4%로 4월에 3.9%보다 0.1%포인트 상승했으며 전문가 예상치인 3.9%를 넘어섰습니다.
이 5월의 실업률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에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4월에는 고용 증가폭이 16만 5천 명으로 감소해서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치에 비해서 크게 줄면서 이 노동시장이 냉각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5월의 강한 고용 증가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4.2%대였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4%를 넘어서는 등 시장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연준 회의에서 금리 결정과 함께 금리 예측표 등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5월 수출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이 수입이 부진해서 내수 시장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5월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3,023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6%와 전월 수출 증가율 1.5%를 모두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 국가별로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대한 이 수출이 9.7% 증가했으며 대만과 홍콩 등 중화권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0.2% 증가한 반면에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은 3.9% 감소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이 17.2% 급감했습니다. 이 저널리스트들은 중국 수출이 4월 이후에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 회복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동일한 5% 안팎으로 설정을 하고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 조치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경기 부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IMF와 무디스는 이러한 조치를 반영을 해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각각 0.4%와 0.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내에서는 지방 정부의 부채, 또 부동산 시장의 악화,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이 부정적인 신호도 여전히 혼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가 5월에 3조 2,960억 대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TSMC의 매출 증가는 인공지능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와 또 일부 소비자 전자제품의 회복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TSMC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글로벌 경쟁 덕분에 이러한 매출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대형 기술 기업들에게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가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나면서 모바일 칩에 대한 강한 주문이 이 매출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TSMC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약 6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TSMC는 대만 주식시장에서 30% 이상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TSMC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미디어텍과 ASE 등 대만의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동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규모 급여 패키지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기금은 테슬라 지분 0.98%를 보유한 8대 주주입니다. 이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는 2018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됐으나 일부 주주들이 이를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1월에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 안건을 다시 주주총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펀드 측은 2018년 이후 이 머스크의 리더십 아래 테슬라가 상당한 가치를 창출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보상 규모와 성과 기준 등이 여전히 과도하다고 이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펀더는 2018년에도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반대를 권고하는 등 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13일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지만 이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의 반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가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관세는 내달 7일부터 적용이 되면서 차 한 대당 최소 7,000달러로 책정될 것입니다. 이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이 40%의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도 최소 7,000달러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유지 관리와 또 서비스 관련 규제도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신흥국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이 과잉 공급 과잉으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중국의 과잉 생산 억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EU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밈 주식인 게임스탑의 주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 롤러코스터와 같은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7일에 게임스탑의 주가가 전일 대비 39.38% 폭락을 하면서 주당 28.22달러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4일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당시 주가는 42%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이번 낙폭이 회사 역사상 네 번째로 큰 하락입니다. 이 게임스탑의 주가는 3년 전 밈 주식 열풍을 주도를 했었던 로어링 키티라는 대화명으로 알려진 이 키스질이 자신의 포지션 스크린샷을 지난 2일에 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이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질은 2021년에 공매도 세력에 맞서서 이 개미들의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로 그의 스크린샷에는 게임스탑의 보통 주 500만 주와 21일에 만료되는 주당 20달러짜리 콜옵션 12만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일 종가 기준으로는 보통 주는 1억 4,110만 달러, 콜옵션은 2억 4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게임스탑은 실적 부진과 또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 그리고 질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했던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재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7일의 주가가 4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 질은 현 CEO가 이 회사의 변화를 잘 이끌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고요. 이후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차례 거래 중단 조치가 가동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불리고 있는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리비안이 이 엔비디아 칩을 탑재한 신형 전기차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리비안은 주력 차종인 R1S SUV와 R1T 픽업 트럭의 2세대 버전을 공개를 하면서 주행거리, 성능, 그리고 컴퓨팅 파워 등이 크게 향상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2세대 모델의 외관은 기존 모델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하드웨어 구성 요소의 절반 이상을 변경하고 또 전기차의 뇌에 해당하는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재설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리비안은 특히 새로운 시스템이 이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요린스 프로세서 2개를 사용을 해서 운전자 지원 기능을 포함해서 이 자율 컴퓨팅 모듈을 구동한다고 전하면서 일정 시간 핸즈프리 운전이 가능한 이 프리미엄 버전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그는 신형 차량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로 컴퓨팅 파워를 강조를 하면서 이전 시스템보다 10배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전 시간도 개선이 돼서 약 20분 만에 최대 140마일 주행거리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안은 2025년형 R1S와 R1T의 배송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가 중동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아랍에미리트의 중동 진출을 거점으로 삼은 것에 이어서 니오도 아랍에미리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 니오의 최고 경영자는 7일에 열렸던 실적 발표에서 최근 중동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히면서 이 올해 말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니오는 주로 하이엔드 시장에 집중을 해서 중국과 유럽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만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니오의 대표는 월 판매량이 3만 대 정도만 달성을 해도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 니오는 중저가 브랜드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저가 브랜드 온보를 출시를 했습니다. 온보 브랜드의 첫 모델인 L60의 가격은 21만 위안부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온보보다 더 저렴한 파이어플라이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 파이어플라이의 첫 모델의 가격대는 10만에서 20만 위안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노무나 애널리스트들은 L60이 올해 하반기 니오의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 니오의 투자 등급은 중립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삼전 4기 스타쉽 70분간 순항, 우주선 상용화 꿈 앞당긴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쏘아올린 2개의 민간 우주선이 지난 6일 잇따라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 개발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2년 넘게 이어진 4번째 도전 끝에 지구 귀환 임무를 달성했습니다. 같은 날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날아간 보잉의 스타라이너 역시 도킹에 성공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은 시속 26,225km 속도로 날아가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월 세 번째 시도에서 하강 중 교신 두절로 실패했었던 스플래시 다운에 성공했고요. 스타쉽은 미국 나사의 인류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3단계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스타쉽은 귀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타라이너의 유인 시험 비행은 2022년 5월 무인 비행 성공 이후 약 2년 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의 승인이 날 경우 스타라이너는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와 스페이스 셔틀 그리고 크루 드래곤에 이어 인류를 우주에 수송하는 6번째 미국 우주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주요 성과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4번째 시도 만에 착수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슈퍼 헤비 분리 성공 후에 연착륙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궤도 안착 후 40분간 비행했는데 보잉의 스타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우주 비행사 2명이 탑승해 국제 우주 정거장 도킹에 성공했고요. 2022년 5월 무인 비행 후 약 2년 만에 성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이스X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 폭발 없이 발사와 궤도 비행을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대기권 재진입 후 바다에 안착했고요. 스타라이너도 2년 만에 유인 비행에 성공했는데 우주인 2명을 태워 ISS에서 일주일간 체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업 주주 이해상충 불가피한데 정부 밸류업 띄우려 무리수.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는 판단하에 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상법을 고쳐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에 기반한 경영 판단을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건데요.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가를 견인할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속도가 이러면 붙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뭇 다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진단으로 처방전을 내놓아 봐야 병이 낫기는커녕 없던 부작용까지 생겨 기업들의 경쟁력을 꺾을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배임죄 적용 기준을 가진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인의 배임을 다룬 법만 봐도 상법상 특별 배임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적용 등으로 산재되어 있고요. 배임죄를 형법에서 다루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 단 3곳뿐입니다. 그나마 독일이 좀 일본과 함께 범죄 구성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모호해 경영인들을 억누른다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배임죄 규정을 둔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족쇄가 하나 더 채워지는 셈이 되고요. 이사회의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면 그 책임 범위가 비상식적으로 커지게 돼 유능한 인재를 끌어올 수 없게 된다라는 업계의 판단이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주가가 뛴다라는 보장 역시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도리어 주가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송전이 남발되면 결국 기업 성장만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사회 결정 모든 주주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기존 판례와 충돌되는 법 질서가 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소송전이 남발될 경우 기업 성장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장기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 성공은 80% 실패의 의미. 정쟁만 말고 꾸준히 지원해야.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북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되어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급한 발표가 논란을 키웠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자원 개발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다만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라는 평가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추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언해 결과적으로 영일만 시추가 실패하면 오히려 자원개발 정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석유 가스 개발은 지질조사에 물리탐사, 탐사시추, 평가정 시추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리탐사는 집안의 물리적 성질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인데 보통 직접 눈으로 석유가스 매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탐사시추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20%의 성공 확률을 거꾸로 보면 80%의 실패 확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긴 호흡을 갖고 자원 개발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자원 개발에 대한 예산과 대출 지원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 석유 자주 개발률이 33%가 넘는데 한국은 11%로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립계고 설치와 함께 민간 공동 개발이 필요한데 자원 개발에 대한 예산과 대출 확대 역시도 절실하다라는 판단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SMC 회장 만난 최태원, 엔비디아와 삼각동맹 강화한다. 네, 이번 소식 SK 회장의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최태원 그룹 회장이 TSMC CEO와 만나기 위해 직접 대만을 찾았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력을 앞세워 TSMC로부터 엔비디아까지 이어지는 인공지능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하겠다라는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고급 패키징 기술을 보유한 TSMC와 AI 반도체에 필요한 첨단 HBM 생산 1위인 SK 하이닉스가 연합군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시장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물량은 최종적으로는 엔비디아 AI 가속기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이닉스는 5세대까지는 베이스 다이를 비롯해 HBM의 모든 부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만 향상된 성능이 요구되는 6세대 제품부터는 TSMC의 초미세 선당 공정 치본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를 활용하기로 결정했고요.
이 해당 COWS 같은 경우는 인터포저라는 특수 기판 위에 로직 칩인 GPU와 HBM을 올려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TSMC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고유 공정인데요. 해당 공정을 이용하면 베이스 다이의 연산 기능이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웨이저자 회장과 회동을 했고요. HBM 분야에서 양사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6세대 제품부터는 TSMC 공정을 활용해 4월에는 젠슨 황과 파트너십을 다졌고 또 AI 칩 리더십 확보를 위해 광폭적인 행보로 보여준다라는 설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놀자 내달 미국 상장 추진, 기업 가치 최대 12조. 네, 마지막 소식 전달드립니다. 여행정보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주식시장 IPO를 추진합니다. 나스닥의 상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는 최대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IB 업계에선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설정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터파크와 이스라엘 기술 기업 고 글로벌 트래블을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플랫폼으로 성장해 최근에는 숙박 레저 산업의 서비스 역시도 확장해 나가고 있었고요. 야놀자는 이번 상장을 통해 약 4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HD 현대 마린솔루션과 비교하면 사실상 크지 않은 조달 규모로 꼽혀지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공모가 희망 범위를 정한 뒤에 수요 예측을 거치는 과정이 아니라 핵심 투자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공모 구조가 담긴 북을 SEC에 제출하는 형식인데요. 야놀자의 핵심 투자자 유치는 현재 진행형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우선 이 과정에서 공모 수요, 공모 규모를 다소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스닥 직상장은 기업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받고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돋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야놀자의 실적 살펴보시면 매출은 2021년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영업이익 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점점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나스닥 입성에 속도를 내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설정했고요. IPO를 통해서 5,500억 조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 등 보폭을 넓혀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관사에 대한 그런 입장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시총 3조 달러 엔비디아, 젠슨 황, 10대 갑부 코앞. 네,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엔비디아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회사가 엔비디아, 그리고 네. 가장 뜨거운 사람이 젠슨 황 CEO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세계 15명뿐인 자산 1천억 달러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예, 돌발 퀴즈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중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1번 빌 게이츠, 2번 일론 머스크, 3번 젠슨 황. 젠슨 황일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인물도 쟁쟁한데 그만큼 지금 젠슨 황이 미국 사람들 절반이 좋아한다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버금가는 인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젠슨 황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러게요. 황 씨가 젠슨 황의 황이 황 씨가 아니고요. 대만 출신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손혜가 말씀하셨던 대로 세계 10대 갑부 대열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엄청나죠. 자, 자산이 145조 3천억 원입니다. 예.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지금 13위에 올라가 있고요. 자산 증가액 기준으로는 세계 부호들 가운데 단연 1위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또 배종찬 소장이 옛날 이야기 한다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주영, 이병철, 구자경, 구본무 대단한 분들이시죠. 근데 지금은 아마 잘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워낙 젠슨왕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1년 반 동안 무려 8배가 증가되는데 한번 이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죠.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은 대형주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렇게까지 2023년 1년 전부터 우상하는 주가 있었을까요? 애플이 이랬을까요? 어떤 종목이 이랬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CPU가 아니라 이제는 GPU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AI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젠슨 황을, 물론 엔비디아 이야기는 우리 서울경제TV를 비롯해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바는 뭐냐면 이제 이 젠슨 황을 하나의 변수로 보고서 투자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사실상 CPU를 대체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 열풍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특히 이제 중국 자동차다 무슨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량 반도체가 있거든요. 이걸 사실 엔비디아에 엄청나게 중국 기업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국이 미중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자신만만한 게 전기차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기차 1위 업체인 중국의 비야디는 내년도 양산할 신차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드라이브 토르를 탑재할 계획이고요. 중국 샤오미, 여러분들 또 충전 배터리로 잘 알고 계시죠. 샤오미가 지난 3월 출시한 전기 세단 SU7에도 엔비디아 자율주행 칩입니다. 오딘이 탑재가 되고요. 지리자동차, 여러분들 지리자동차가 어떤 차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볼보를 만들어내는 게 지리자동차입니다. 지리자동차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크가 내놓은 신차 믹스에도 같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중국 전기자동차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엔비디아.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MZ세대 같은 정말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 그러는 이제 2000년대 이후의 출생자인 링링하오가 열광을 해요. 전기차를 좋아하는데 이게 다른 중국산 반도체로는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탑재가 돼야 자 빨리 가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려면은 자율주행 기능 또 대형 디스플레이 탑재 여기에 엔비디아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앞으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는 미국 이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삼각편대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자율주행 반도체는 누가 생산할까요? 대만 TSMC가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는데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또 11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엔비디아 안 돼!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변수들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한국과 일본은 그래도 좀 현대차도 그렇고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경우에는 미국 출신 반도체 엔지니어인 짐 켈러가 최고 경영자로인 이 텐스토렌토와 제휴를 해서 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 부담은 덜고 있다는 것도 11월 달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중국의 전기차가 막히면은 다시 또 한번 기아 전기차나 현대 전기차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변수가 하나씩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젠슨왕 CEO 그리고 지금은 미국 대선 역시도 함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추가적으로 중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는 한국 기업에도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그렇죠. 있는데요. 특히나 바로... 하이닉스와 관계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또 소개를 또
주시기도 했죠. 바로 화면을 보시죠. 지난 4월에 이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만났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젠슨항 이 CEO가 이 최태원 회장을 봤을 때 미스터 채라 그러지 않아요. 이게 친근해졌다는 겁니다. 미국 명의 최태원 회장이 토니거든요. 헤이 토니. 친해진 거예요. 그만큼 밀접합니다. 6일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웨이저자 아까 소개해드렸죠. TSMC 회장과 회동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TSMC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SK의 이 HBM이 탑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해 5월 이미 뭐 여러 번 만났죠. 자, 미국에서는요. 이게 우리로서는 뭐 비빔밥 먹으면 좋겠지만 미국에서는 조금 긴밀한 관계를 할 때 스시를 많이 먹습니다. 스시 회동을 했고요. 자, 2주간 지금 미국 출장 중인데 대만 방문을 하고 지금 대만에서 역대급 완전히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젠슨왕 지금 심지어는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기 이 옷에다가 아예 사인을 해달라 이럴 정도로 젠슨왕의 열기가 정말 뭐 테일러 스위프트 이상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단한 이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도 화면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재용 회장과도 너무 친하죠. 젠슨왕과의 관계. 이렇게 돼서 한국 기업들과는 굉장히 협력적으로 나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걸 거예요. 삼성의 HBM을 테스트 통과됐느냐 안 됐느냐. 젠슨왕이 이야기했죠. 결국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잠시 또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그만큼 한국 반도체에는 젠슨왕 변수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삼각관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 역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짧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HBM3E인데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약간 파운드리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TSMC 비메모리 반도체와 더 협력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비메모리 TSMC 반도체 위에다가 HBM을 쌓아 올리는 그 방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치밀해지고 세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AI 쪽으로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미국 주식으로 엔비디아를 본다면 우리 국내에서는 엔비디아 관련주 봐야 되죠. 어떤 쪽으로 수혜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는데 차트부터 먼저 보실까요? 네. 제가 왜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냐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는 대로.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배종찬 소장이 참고적이지만 이익을 보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겠다. 가만히 보시면요. 지난해부터 조금 그래프를 보시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엔비디아랑 비슷하죠. 엔비디아의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올라가죠. 우상향하죠. 그래서 제가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냥 기존 제품 대비 최소 4배나 성능이 개선된 이제는 GPU가 아니라 NPU를 이제 개발을 했죠. 인라이트 프로입니다. 이걸 출시를 했고 지난해 전체 매출의 33.4%를 TSMC 파운드리 밸류 체인에서 걷다.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자, 엔비디아, TSMC, 한국 기업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와 같은 대만계로 엔비디아는 미국 회사죠. 대만계 회사인 TSMC 밀접한 관계. 그게 또 한국 회사의 관계.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죠. 작년 매출이 109억 원 정도 됩니다. 2018년에는 삼성 어드밴스드 파운드리 에코시스템 IP 파트너 가입도 돼 있죠. 그러니까 삼성 지금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제가 젠슨왕 변수를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IP라고 하는 기업인데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이제 구현한 이 일종의 회로 블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기업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기업 바로 소개됩니다. STI. 네, 차트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또 어디랑 비슷합니까? 아까 차트와 유사한 엔비디아랑 느낌입니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쌍둥이처럼 싱크로되는 관련 기업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올해 실적도 나쁘지는 않는데
자, 내년 실적 상승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 탄력이 붙고 있는 기업이 STI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 장비, 무연납, 진공, 리플로 장비의 고도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미국 업체가 독점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STI가 개발을 해낸 건데, 자, 시장 전망치가 이제 올해 상반기는 조금 이제 그렇게 신통치가 않은 것은 투자 지연이라고 하는 이제 복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집중될 것인데 뭐 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해서 4,853억 한 5천억 원 정도 예상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면서 중국 디스플레이향 수주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STI도 지금 삼성 관련성이 있죠, TSMC 관련성이 있죠, 중국 관련성이 있죠. 이런 엔비디아 닮은 꼴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또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2가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와 아주 유사한 차트를 2가지씩이나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STI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BMT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죠. 네, BMT 한마디로 진화하는 기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T는 일단 유안타증권에서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 이렇게 한 줄로 평가를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MT는 일단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 등 여기서 이제 개장용 피팅과 밸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4년 하반기 이후에는 신제품 그리고 현지화 등을 통해서 주요 전방 산업 내에서 고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방 산업은 이 세 개 산업 중에 반도체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장용 피팅과 밸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용 피팅은 파이프 사이에 연결해서 배관 압력 조절과 또 밸브로 개폐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위에 보시면 이 두 개를 개장용 피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용접으로 연결을 하지 않고 나사선으로 연결을 하는 이 부품을 개장용 피팅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또 밸브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두 부품을 밸브라고 하고 있고요. 배관이나 장비에 설치가 돼서 이 유체 흐름을 차단을 하거나 혹은 또 연결을 하는 부품을 밸브라고 칭하고 있고, 이 BMT는 이 두 개의 부품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포인트가 투자 확대와 국산화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 예상 그리고 국산화 제품을 통해서 매출 성장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9년에는 개장용 피팅 그리고 밸브에서 UHP 극도로 높은 순도 이것을 통해서 제품 라인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 극도로 높은 순도는 원래는 일본 기업이 독점을 했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년에는 삼성전자에서 이 피팅 밸브 공급 업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점도 한번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에는
직접가 가스 공급 시스템, 즉 공정 중에 필요한 다양한 가스를 정확하게 제어하고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 또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이 독점하는 부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산화를 통해서 연내 초도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제품을 생산한 것을 모두 다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주 확대, 독점적 지위 두 가지 포인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산업향 개장용 피팅 밸브 그리고 배관 밸브, 초저온 밸브도 매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MO 2020으로 LNG 운반선 그리고 LNG 추진선 시장이 확대가 된다. 여기서 IMO 2020은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황산화물 함유량 규제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황산화물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 혹은 황화물을 적은 저유황유 및 LNG를 연료로 활용한다. 이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 LNG가 정말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 포인트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객사인 국내 조선 기업들의 LNG 운반선이 그로 인해서 수주가 지속된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사의 초저온 밸브 제품은 LNG의 추진 선양에서 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연료 선양 GVU 그리고 FVT 제품을 국내에서도 단독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인즉슨 대체 연료 그리고 가스 흐름 제어 장치, 연료 공급 시스템 제어 장치 이 세 개 부품을 단독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실적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유화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은 사우디의 현지화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향 매출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메이저 발주 처향으로 이 개장 피팅 밸브 벤더 등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사우디 아람코 벤더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람코는 많이들 아실 그런 회사입니다. 네, 중동 프로젝트에서 사우디 현지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람코에 대해서 잠시 짚어가겠습니다. 네, 아람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총 자산 규모는 천연 가스전과 유전을 포함해서 30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벤더사로 등록이 됐다는 것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파트너와 합작을 형태로 2023년 4월에 기공식을 진행을 했고요. 2024년 말부터 제품 생산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세 가지 포인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산 시스템 구축 및 공매도 재개 시점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일면 시총 3조 달러 엔비디아, 젠슨황 10대 가프 코앞, 엔비디아 수혜주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 리포트는 전방 산업 내의 고른 성장이 기대되는 BMT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 증시 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예측과 전문가 인사이트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